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국내 시장, 어제도 조금 힘들고 그랬지만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디커플링도 심한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의 다른 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뭐 예전부터 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균등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뭐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초반 까지는 한국 증시가 거의 미국 증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 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국 경제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명목 경제 성장률이 양적으로 둔화되는 시기였기도 하고 중국 경제의 양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레가시 전통 산업 또 소재 부품 중국향 수출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수출 동력이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맛도 떨어지고 또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좀 변별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수출이 조금 이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못하기 시작한 게 2013년, 4년 또 5년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국향 뭐 소비 붐도 있었고 네. 또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2010년대 중반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대로 가면 저는 계속 뒤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산업이 경쟁력을 또 부가가치를 조금 더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잘 나가고 조선도 잘 나가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GDP가 3만 5천 불입니다. 3만 5천 불에서 4만 불을 뚫고 5만 불을 향해서 가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시장의 경고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쉽습니다. 참 안타깝고 네. 아쉽고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나름의 자구책 노력들을 펼쳐가고는 있는데 이게 보면 뭐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고 뭔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다들 갈팡질팡하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참 국내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닌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한국 증시는 조금 적게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조금은 좁혀지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조금 한국 증시가 뭐 좀 구조적으로 미국 증시에 뒤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성장 기업이 한 글로벌리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어느 기관에서 뽑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미국 기업이 한 22개 되고요. 한 5개가, 4-5개가 이제 중국 기업이고, 네. 나머지가 이제 유럽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에 세금을 내는 미국 국적의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한국에는 그러면 30개 기업 중에서 차세대 혁신 기업 중에서 거기 3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뭐 차세대 혁신 기업 중에서 몇 개가 있을까? 한국 기업 중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부족한 거죠. 이런 것이 결국 증시의 성적표로 나오고 있고. 네. 밸류 프로그램 뭐 지금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대로 해야죠. 이 정도로 그냥 어영부영 하려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타까운 시장 우리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국장 미장 얘기하면 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좋아요. 이 종목도 또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는데 국장 얘기하면 한숨만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거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심지어 50bp 단행되고 나서 너무나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사실 뚝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의 그 방향성과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만 찍지 뭐 이렇게 네. 시나리오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좀 기간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언뜻 생각나는 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원래 예상대로 지금 뭐 올해 한 100bp 내리고 토탈 뭐 그리고 내년도에 뭐 한 베이비 스텝으로 최소한 100bp를 내리는. 그래서 내년 말에 5.5%의 기준금리 상단이 3.5%로 가는, 그러니까 200bp를 인하하는 그 이하로 가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남은 기간에 뭐 25bp씩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당장 이제 11월 8일 금리 인하 동결이냐 인하냐 뭐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재조정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CPI가 거의 2.3%고 네. 물론 이제 근원은 조금 높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50bp 내려서 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괴리를 좁혀주는 게 재조정이고 재조정의 과정은 올해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10월 고용지표가 이제 FOMC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11월 1일 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절적인 요인, 또 허리케인의 일부 요인이 반영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용이 그렇게 뜨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11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조금 더해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동결하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조금 약간 연준의 정책이 엉망이 되어가는 엉망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 궤적인데 그 가능성은 저는 그 정도의 경기 호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에서도 어제 뭐 믿거나 말거나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에서 내년에는 2.2%다. 저는 2.2%도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최근의 동향에 사람들은 경제 지표를 이게 좋은 게 계속 갈 거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현상에 매몰돼 있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쪽에서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이 여러 군데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고용지표 좋고 기업의 일자리가 지금 2015년에서 19년 평균이 한 680만 건 정도 됐는데 지금 그것보다 높아요. 한 180만 건 정도 높고 우리가 다달이 보는 뭐 지금 신규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평균이 18만 건이잖아요. 경기 호황일 때가 보통 20만 건입니다. 과거의 경기 호황기 때가.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떨어져서 지금 조금 약간 경기가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가 다시 조금 되돌아가서
초호황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3분기 GDP가 3.4%고 뭐 이런 것을 보면 혹시 경기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경기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완전히 동결로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금리를 이제 급하게 지금 기본적인 시나리오보다 급하게 내리는 시나리오죠. 경기가 망가지면서. 네, 네. 오히려 이 시나리오가 저는 내년 중반에 한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반에요? 네.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촉발이 될까요? 사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사실은 뭐 약간 정교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항상 경기는 미세한 균열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끝은 굉장히 크게 일파만파 일으키면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어쨌든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아주 작은 원인이라도 네. 이게 나비 효과가 생겨가지고 네. 뭐 뚝방에 금강에 네. 갑자기 물이 터질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하는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때문이다. 뭐 물론 맞죠. 강해서다. 예,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예고됐다고요? 그럼 예고됐죠. 지금 올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계속 장기채를 바이백했고 내년도에도 바이백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올해 미 재무부가 주로 단기채를 발행했잖아요. 네. 장기채를 발행은 금리가 올라가면 네. 경제와 증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뭐 좀 조작 경기 부양책을 쓴 거고요. 그런 후유증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작년과 올해 회계년도에 2024 회계년도에 미국 재정 지출은 과거 2015년부터 19년 평균의 2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안 올라갈 거다? 네. 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는 월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숏배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뭐 모기지 금리라든지 자동차 살 때 빌리는 오토론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관련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기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신용 스프레드를 얹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를 움직이는 것은 장기 금리다, 10년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정상화된다라는 거. 장기 금리는 그대로 있거나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떨어져서 지금 역전돼 있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이미 뭐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식시장과 연관해서는 그거를 버틸 정도의 지금 밸류에이션, 주식시장의 체력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이죠. 만약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착하다. S&P 500이 PER이 22배가 아니라 뭐 18배다. 네. 그러면 금리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환영했을걸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자, 금리의 향후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분석해도 내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경제라는 것이 생물,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또 의외의 강한 경제가 또 혹은 우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혹은 조금 늦더라도 깨지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속단을 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그냥 것 뭐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뿐이죠. 자, 그럼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9월에 50bp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향후의 경로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소 25bp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11월, 12월 뭐 계속 25bp씩 인하하지 않을까. 11월 대선 끝나고 한 번, 네. 12월에도 또 한 번. 그래서 토탈 50bp 인하해서
지난번 9월 인하까지 합쳐서 네. 100bp 인하를 하고 이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죠. 네, 네. 그래서 경기가 저는 당분간 순항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순항하는 거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80년이 되겠네요. 장기 지금 인플레이션인데요. CPI인데 지금 지난 80년간 9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 9번의 경기 침체 중에 7번이 그러니까 거의 한 확률적으로 80%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까지 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를 물가를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팬데믹 때가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온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고요. 사실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425bp를 올렸는데 2022년 한 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가 연초에 거의 9%에서 2022년 연말에는 좀 잡힌 게 6%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이듬해 경기는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네. 연준조차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0%에 가깝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SEP에서.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8%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전망이 지난번 이렇게 그 팬데믹 때는 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외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기타 등등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버퍼도 조금 좀 안정적인 것 같고 네. 미국 경제 성장성이라든지 IT 기업의 투자 의욕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업들의 어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적어도 한 2분기 이내에 내년 중반 이내에 경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런 균열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흐름을 항상 다양한 데이터로 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극과 극으로 항상 네. 사회자 입장으로는 극과 극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 일단 송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나리오가 조금 더 힘을 신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지금부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네. 마지막 랠리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네. 어폐가 있고 좀 두렵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제가 주식시장을 그동안 40년간 뭐 정확하게 맞춘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하지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조금 너무 좋다. 너무 조건이 좋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결국엔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게 화근이 돼서 내년도에 경기가 좀 짧고 조금 싱크홀이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순항하다가 푹 꺼지는 현상이 네. 내년 2Q나 3Q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또 앞으로 다가올 경기의 불확실성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경기를 예측해서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주식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 주식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조금 더 과도해진다면 네. 저는 과도해지면 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또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면 내가 3개월, 6개월 전에 했던 행동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판단한 그 행동이 결국 맞았구나라고 실물 경제가 아마 그 입증해 줄 거예요. 그 입증해 준다라는 게 결국에는 경기가 과열됨으로써 네. 또 주식시장이 과열됨으로써 주식시장의 과열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스스로 주가를 반납하면서 내려가면서 기업의 투자도 줄고 소비 심리도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도 줄고 네. 그러면서 이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여기 계속 좋기 때문에 네. 이게 화근이 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를 끌어올리고 신용 경색을 만들고 좀 좀비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 작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부실한 쪽에서의 조금 금융시장의 경색 요인이 조금씩 뭉게뭉게 이렇게 커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금부터 지금 S&P 500 ITP가 30배 정도 되는데 이게 30배, 31배, 32배, 35배 가면 저는 주식을 조금 많이 줄이고 싶어요. 준비해 주신 지금 자료 4번, 5번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약세장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요거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네. 경기 침체가 어떻게 왔느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떤 요인에서 왔든지 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시면 결국 모든 케이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가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게 어쨌든 경기라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경기 지표의 조금 무너짐을 통해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물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돈이 오갈 데가 없으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오고 이 자산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실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는 각각 IT 주식과 그다음에 부동산, 집값이라는 자산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자산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이 과열로 가면 이렇게 펀더멘탈, 이게 빨간색이 주가고 좀 파란색이 EPS인데요. 네. 이게 괴리가 큰다는 얘기는 이제 PR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PR이 벌어질 때 조금 대부분은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가 오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쵸. 하지만 지금 수준은 언제 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PR 22배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무너질 밸류에이션이냐? 또한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예요. 저는 지금 PR 22배, IT PR, IT 업종의 S&P 500, IT 섹터의 PR 30배는 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당장 무너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을 보이기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가 이제 될까? 예를 들어서 1995년 같은 경우가 금리를 3번 내렸는데도 2000년 닷컴 버블 때까지 갔지 않습니까? 주가가 금리 3번 내렸는데 앨런 그린스펀이 보니까 금리를 더 내리면 안 되겠어. 네. 경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중단한.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동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이제 오히려 올렸죠. 네. 마지막에는.
이때 밸류에이션을 보십시오. 이때 밸류에이션이 S&P 500 PER이 20배 정도, 20배가 안 됐거든요. 지금 10배에서 20배 사이였죠. 95년이. 네. 금리를 지금 사람들이 95년 상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랑 비슷하다, 골디락스다. 그런데 이때와 다른 것은 밸류에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85년 같은 경우도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89년이죠. 89년에 금리를 지금 보시면 89년에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89년 5월부터 인하했죠.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갔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 올라갔고 금리를 인하할 때도 조금 상승 기울기를 조금 유지했어요. 근데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죠. 그렇죠. 요때랑 저는 비슷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도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금융시장이 경색을 맞았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89년 5월 시점부터 한 1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괜찮았다. 저는 이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89년에 네, 요때죠. 경기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네. 한 20%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고 주가 조정이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네. 밸류에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한 21 배? 여기서 한 S&P 500으로 따지면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한 6,600 정도 이상 좀 갔다가 네. 여기서 하락하면 한 18배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한 20% 조정이 있을 거다. 네. 경기의 싱크홀 현상과 함께.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경기가 과열됨으로써 또 주식시장이 과열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시장의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당장은 시장에 빠지려고 해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또 가장 큰 모멘텀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또 부임하기 전후에도 이게 또 분명히 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붙잡을 만한 네. 예, 새로운 정권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도처에 깔려 있는 아주 작고 크고 한 그런 요인들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또 그동안이 버텨냈던 이런 힘들이 어떻게 또 다른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대비해라라는 말씀으로 다양한 부분들 데이터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또 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